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원 파티마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과장 이상민입니다. 근감소증은 이제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삶의 활력을 빼앗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바로 이 근감소증으로 인해 겪으시는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세미나의 문을 열어주실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조성래 내분비 대사내과 과장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파티마 병원 내분비 대사에 근무하는 조성래 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어 2025년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발생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신체 기능 저하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략 600개의 근육이 있으며 체중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대사를 조절하며 호르몬 분비, 에너지 소비를 담당하는 생명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남자는 40세 이후부터 여자는 60세 이후로 근육량이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합니다. 70대에 이르면 근육량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노화뿐만 아니라 활동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이나 비타민 D 결핍 등과 같은 영양 결핍,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근만성 질환, 척추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근력과 체력이 저하되고 낙상 위험이 증가되며 근육량 감소와 함께 체중이 줄게 되며 거동이 어려워지거나 일상활동에서 피로와 불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듯 근감소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창원 파티마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구대정 과장님, 재활의학과 변환택 과장님, 재활치료실 문광근 선생님 세 분의 근감소증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예방 및 치료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하고 내과적으로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구대정 과장님께서 근감소증의 진단 및 내과적 치료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파티마 병원 내분비 내사에 근무하는 구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감소증을 다 바라보는 측면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내분비 내과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념과 진단, 정의, 그리고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요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치료, 실제적인 임상치료 방법과 내과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기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략적으로 보시면 근본적으로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과 정의, 그리고 관련 위험 임자, 그리고 발병 기전, 그리고 유병률이라든지 실제 임상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치료의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모든 걸 요약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1930년에 이미 근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떤 근육 섬유의 파괴와 그에 대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걸 기본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근감소증, 즉 sarcopenia라는 용어, term을 정확하게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계기는 1980년 후반부터 정의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90년 후반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에 대한 양적인 측면 그리고 퀄리티, 즉 질적인 측면이 병적으로 감소하는 요소를 연구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생활 질이 떨어지고 각종 골다공, 그 다음에 당뇨 같은 대사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측면도 부각되게 됐습니다. 기본 개념을 우선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근감소증은 기본적으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신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심하면 낙상, 그 다음에 골절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으로 환자가 외래를 방문했을 때 힘이 빠진다는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증명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는 영상학적 혹은 다른 모달리티를 통해서 근육의 양과 질이 저하됐다는 게 확인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그는 아주 심각한 근감소, 즉 severe sarcopenia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여러 학회 혹은 유관기관들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명성이 있는 유럽 그룹에서 정의된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고요. 그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환자의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떨어진 걸 뒷받침하는 양적인 감소가 영상학적으로 진단이 될 때 진단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그룹의 기준을 약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근감소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스트렝스, 머슬 스트렝스가 감소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을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다른 유관과, 특히 재활학과에서도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능평가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거나 어떤 신체 활동에 제약을 주는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심각한 근감소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게 되면 SARCF라는 어떤 질문지를 받게 됩니다. 이 질문지는 환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가장 스크린하는 가장 기초 도구로서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제한이 있는지를 여러 항목을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기준점 이상, 보통 4, 5점 정도 넣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래에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악력이 떨어져 있는지 그립 스트렝스를 테스트하는 주치의나 담당 의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감소증이 의심이 되고요. 그럼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근감소가 의심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인바디를 알고 있는 세성분 검사, 그리고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업스트럭션 덱사를 알고 있는 엑스레이 CT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체성분 검사 기준도 다르고 약간 다르고 덱사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보다 정확한 진단은 덱사가 조금 더 진단율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CT, MRI 같은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장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말씀 바와 같이 방사선 노출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편하게 실제 외래에서 편하게 찍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피지컬 테스트는 재활학과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외래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다 테스트를 한다든지, 특정 시간 내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일정한 거리를 몇 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기준은 월드 스탠다드하게 가장 인정받고 있는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그립스 들어봤을 때 남자 기준은 악력이 27kg 미만일 때, 여자 같은 경우는 16kg 미만일 때 근 감소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치어 스탠드 테스트에서 7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시간을 재는데요. 보통 스크린 테스트 11초 내지는 12초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진단될 때, 정확하게 진단될 때 15초 이상 되면 확실히 근 감소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 덱사든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양적인 측면을 여기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이트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TUG 즉 일어나서 걷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악력 테스트,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테스트, 그 정도로 쉽게 할 수 있고, 정확한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활평가방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sarcopenia는 기본적으로 큰 영역에서 보면 어떤 노화의 한 도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게 병적으로 진행하거나 그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면 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 원인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약물이든 운동이든 어떤 인터벤션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쓰고 있는 약이 뭐가 있는지, 환자의 어떤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게 그런 2차적인 원인이 없는지,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빠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국내 노화학회 혹은 근감소 관련 유관학회에서 제시한 최근 자료고요. 한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크린 테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SARC-F라는 설문지를 통해서 4점 이상일 때, 그리고 종아리 둘레를 봤을 때 남자는 34cm, 여자는 34cm 미만일 때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손가락 악력 테스트, 의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때 시간을 재는 테스트 스크린 의심이 되면 주치의는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학과 쌤 도움을 빌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 스피드,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 그리고 치어 스탠드 테스트 여러 가지 종합들을 보게 됩니다. 양적인 측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일상에서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영상 자료가 되겠죠. 덱사에서는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말초 근육을 보게 됩니다. 전체 몸통 근육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지 말단 근육의 순수 근육량과 본인의 체표면 면적을 나눈 지표를 활용하게 되고요. 체성분도 마찬가지 동일한데 숫자는 남자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자는 5.7, 체성분 기준으로 5.7, 덱사 기준 5.4, 약간의 차이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 매스가 떨어져 있고 기능이 확실히 떨어져 있다면 근감소 쪽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근감소가 없는데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근감소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도입된 새로운 요즘 제시되는 개념이 펑셔널 sarcopenia, 즉 기능적인 근감소증입니다. 양적인 측면은 보존되어 있지만 기능이 근육이 작은 사람 못지않게 떨어져 있을 그 기능적인 근감소를 볼 수 있고 그 원인을 밝히고 의학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주치의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이런 제시했던 여러 평가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SARCF questionnaire 게 Strength Assistant in Working, Rise from a Chair, Crimp Stair, Force를 줄인 약자가 되겠죠. 이 질문에 해당하는 점수를 환자는 체크하게 되고 그 점수가 토탈 점수가 4점 이상 되면 근감소를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력 테스트, 이 테스트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외래에 한 번씩 비치가 된, 제 외래도 있는 비치가 된 경우도 많을 텐데 환자 악력 테스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자 27kg, 여자는 16kg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칼프 둘레를 볼 때 다리 그 하체에서 종아리 부분이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 통해서 일정 기준을 하회하게 되면 근감소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테스트에서 타임 업 앤 고 테스트에서는
환자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서 걷는 테스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0초, 12초 이상 되면 감소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실행이 불가하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체어 스탠드 테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손을 가슴에 모으고 손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하체 힘만으로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아 테스트를 5번 하게 됩니다. 그 초를 재서 11초, 12초, 그리고 의심하고 15초 넘어가면 근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30초 동안 몇 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수 있는지 테스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예전에는 근감소증이 따로 분류있는 병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기저질환이 있고 활동량이 저하되면서 근감소가 더 악화될 수 있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말뉴트리션, 즉 요즘은 칼로리 오버 스플라이가 문제가 되는, 즉 칼로리 가공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필수 미량원소로는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몸은 뚱뚱하지만 오히려 영양 실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arcopenia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노화가 이루어지는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세포 수준에서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오베시티가 있는데 오히려 sarcopenia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기저질환, 즉 신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문제, 그리고 적절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즉 단순 칼로리만 많이 먹게 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고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적절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근감소가 진행되면 힘이 들어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더 근감소가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세포나 몰레큘 쪽으로 더 들어가면 각종 사이토카인의 영향,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sarcopenia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외래에서 보거나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알려진 기저질환들 중에서 어떤 게 근감소가 일으킬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비만하면 근감소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하지만, 단순히 비만의 위험률만 보면 비만이 있으면 근감소는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란 인자를 배제하고 순수 비만의 영향을 보면 오히려 3배 이상 근감소 리스크, 오즈 레이스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피지컬 액티비티, 즉 신체 활동이 저하되면 2배 이상 근감소 증가하겠죠. 그리고 말 뉴트리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 불포지방산을 잘 섭취하면 근감소가 감소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제공되어 있지만,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장기 RCT라든지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해악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수면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근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즉 적절한 수면이 근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테오페니아, 즉 골 감소가 있을 경우에도 근감소가 2배 반 이상 증가하고, 역으로 근감소 자체가 오스테오페니아에 영향을 주겠죠. 오스테오페니아와 sarcopenia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비시어스 사이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근육을 키울 수 있으면, 그러면 오스테오페니아도 예방하면서, 그럼 오스테오페니아 예방되면서 더 뼈가 튼튼해지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선순환을 이루게 되겠죠. 내분비 선생님이나 내과 관련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가 있는 경우 1.6배, 2배에서 1.5배 이상 된 거 있고요. 파킨슨 같은 이런 뇌신경질환이 있을 때는 심지어는 4배 가까이 올라간다 되어 있고요. 운동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거의 0.3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죠. 우리 당뇨 환자들이 많으면 멜포민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고 비슷하게 멜포민이 근감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즉 당뇨 여부와 상관없이 멜포민의 다양한 어떤 이점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멜포민이 근감소의 하나의 치료제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 외래에서, 저는 당뇨를 많이 보는 의사인데 외래에서 멜포민을 쓰시는 분한테 운동을 시켜보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요즘 SGLT2가 유행하고 있는데 SGLT2 쓰는 분보다 확실히 근력이 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전을 많이 어려워서 생각해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키 메커니즘은 머슬의 로스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트로피 위축되든지 근섬유가 로스가 되는 거죠. 위축과 로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심각한 근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핵심 셀은 세틀라이트 셀, 우리가 세틀라이트 셀이라는 게 인저리가 받았을 때 리제너레이션 되는 머슬의 핵심 세포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틀라이트 셀의 펑션과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상이 왔거나 회복해야 될 때 제때 못하거나 지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지연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근감소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엠토르 메커니즘. 엠토르 메커니즘은 다른 항암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관련 기전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엠토르 패스웨이의 부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엠토르 패스웨이는 앞에 스프라스와 마찬가지로 프로틴 신세시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엠토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엠토르 패스웨이 임페어먼트가 오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설명이 안 되었지만 나중에 언급했지만 유비퀴넌 프로티아즈 패스웨이와 아토파지가 나이가 들면서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머슬 프로틴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고 그 가속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오베시티, 비만도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컨디션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에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이징 자체가 잔잔한 로우 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 노화가 될수록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즉 인플라메이션적인 사이토카인을 많이 보면 대표적인 게 잘 알려진 TNF 알파, 인터루킨 6, 그리고 인터루킨 1 베이타 같은 경우죠. 이럴 경우 이런 프로 인플라메이터 사이토카인이 머슬 프로틴의 브레이크다운을 더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되는 게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입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건강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하죠. 미토콘드리아는 신체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주고 심지어 뇌 브레인과 하트에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징이 일어나면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조작되고 활성산소의 데미지를 쉽게 입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옥시제네시스 스페시스라 라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메타볼리즘은 제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뮤테이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머슬 펑션에 장애가 일으키고, 그리고 머슬 아토피 자체에 대한 재생이 안 되고 머슬이 아트로피 되는 걸 더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체인지와 엔도크라인 레귤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건 나이가 들면 잘 알다시피 성호르몬, 그리고 섹스 호르몬,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 모든 그로스 호르몬, 섹스 호르몬 자체가 근육을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머슬에 대한 펑션, 그리고 머슬의 양적인 측면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 안지오 시스템, 눈의 강제도 모자라지 않을 라스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은 나이가 들수록 강화되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혈관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이런 라스 시스템이 머슬의 캐타볼리즘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오스타틴이라는 호르몬al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 마이오스타틴은 머슬 그로스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슬이 유지되는 측면, 파괴된다는 측면보다 어느 정도 파괴가 되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는 측면에서 그걸 유지를 못하게 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실제로 머슬 매스가 얼마나로서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메타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여자의 경우는 매년 0.37, 남자의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매년 0.45%씩 근육이 감소한다 되어 있고,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그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중년 이후라고 하는 일본 데이터이긴 한데 50세 이상 이후의 경우에는 평균 1에서 2% 감소한다고 일본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더 감소할 수 있는데, 특히 이거는 다른 용어로 아까 펑셔널 sarcopenia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측면에 보존되지만 기능이 떨어진 근감소를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다이나페니아는 용어를 써요. 펑셔널 sarcopenia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다이나페니아는 용어가 연구 그룹에, 특정 연구 그룹에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 실제 기능은 최소 2배에서 5배, 그것보다 2~3배 더 빨리 감소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양이 감소했을 때 기능은 훨씬 더 빨리 감소한다는 걸 그래프로 각종 데이터, 파퓰레이션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기능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양이 감소하는데 양이 감소하는 것보다 기능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특정 데이터만 있는 게 여러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국적 스타디군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된 결과입니다. 특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유병률과 현상에서 어떤 고려사항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인종마다 다양한 유병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그룹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다 다양합니다. 기저질환에 따라 다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아시아인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 그룹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건감소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종별, 그리고 나이대별과 유병률별로 또 남녀의 유병률 차이는 있지만 최소 5 혹은 평균 10%에서 많게는 30,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50% 이상 유병률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유럽 자료와 월드 스탠다드 자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유병률인데 연구 그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에서 많게는 20% 이상까지 유병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 각 학회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스트렝스 기준과 양적인 기준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게 조금만 차이 나도 유병률에서 확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연구 그룹들이 젊은 중년을 포함했는지 고령의 환자만 포함했는지에 따라 유병률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이 환자분들은 병이 있는 환자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있거나 여기 특정 수술을 받는 환자들입니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뭐 캔서가 있다든지 브레스트 캔서, 에스파지얼 캔서, abdominal surgery, 이런 내외과적인 말리그넌시, 메이저 서저리를 받은 환자들이 sarcopenia에 빠지는 유병률을 봤더니 일반 아까 제시했던 앞 슬라이드에서 제시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유병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병률이 60% 가까이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자고 우리가 보는 일반 크게 뭐 캔서 환자나 기저질환이 큰 환자들은 sarcopenia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파퓰레이션은 어떨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올코즈 만약에 sarcopenia가 있을 때 유병률은 아닙니다. 올코즈 일반 파퓰레이션 대상으로 했을 때 sarcopenia가 있는 경우 어떤 컨시퀀스가 있을까 봤더니 올코즈 모털리티는 1.6배,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 데이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랙처 리스크는 최소 1.3에서 많게는 심지어는 3배까지, 그래서 펑셔널 디스펑션 그리고 프랙처 리스크까지, 프랙처 허자드 레이셔는 일부 그룹에서는 9.6배,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제시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모텔리티, 인지 문제, 그리고 프랙처, 하스피탈레이션, 즉 입원율, 그리고 네펄드, 그 외에 기타 대사질환들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데이터가 일관되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탈리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 파퓰레이션이었고요. 지금 제시한 데이터는 아픈, 즉 크리니컬 일리스, 질환이 다양합니다. 캔서도 있고 서저리 받은 사람들도 있고 트라우마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크리니컬 일리스가 있는 환자들이 모탈리티는 일관되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머전시 라파로토미 혹은 런캔서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심지어는 데이터가 좀 밑에 잘리긴 했지만
3배 이상 증가하는지, 모탈리티가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해보면 평균 1.5배에서 2배 가까이 클리니컬 일리스가 있으면 sarcopenia가 올라갑니다. 아까 비시어스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클리니컬 일리스를 제대로 교정해 주지 않고 놔둬버리고, 앰뷸레이션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죠. sarcopenia를 예방하지 않으면 sarcopenia가 더 진행하고, sarcopenia가 진행하면 그런 클리니컬 일리스를 더 악화시키면서 모탈리티가 더 증가될 수 있겠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빨리 운동하고 재활치료하고 다른 질환이 있더라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일상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sarcopenia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래 방문했을 때 우리 흔히 보는 질환들 중에 고려해야 될 질환들이 많습니다. 환자가 외래 방문했는데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심하게 생긴다든지 위크니스, 그리고 쉽게 피로한다든지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게 살이 많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아나볼릭 리지스턴스, 즉 섹스 호르몬을 받은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크로닉 인플라메이터리 컨디션, 이럴 경우에는 아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컨디션 자체가 에이지, 즉 노화라는 측면에 보면 이게 해당되겠고, 비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캔서도 결국은 인플라메이션의 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네프로틱 신드롬 같은 경우, 그리고 말뉴트리션이 있다든지 피지컬 액티비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노화 신드롬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노화는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노화가 어떤 개념적인 측면이 요즘 재정립되고 있는데, 노화가 프레일리티를 동반을 하냐 안 하냐 그 정도에 따라서 노화 신드롬에 포함되는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성질환들 포함될 수도 있고요. 환자의 프레일리티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동반되는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노화학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sarcopenia도 그 한 파트로 포함될 수가 있는데, 저희 내과적인 내분비천 측면에서는 그 개념보다는 어떤 외래를 방문했을 때 환자가 sarcopenia를 통해서 실제로 sarcopenia가 진단됐는지를 확인해주고, sarcopenia의 원인이 어떤 기저질환의 문제인지 약물의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 기능적 테스트를 통해서 그 환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적절한 약물이 있으면 약물, 운동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의 측면을 얘기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결국 치료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리지스턴트 트레이닝, 즉 저항성 운동, 흔히 말하는 웨이트,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라는 엑서사이즈, 에어로빅,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분다는 건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실험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리지스턴스, 즉 RT가 했을 때 근육은 어떤 연구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좋은 포지티브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만 하지 말고 저항성 운동하지 말고 어떤 유산소 운동, 엑서사이즈나 피지컬 액티비티를 동반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증대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실제로 해도 이런 운동에 대한 제한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에어로빅 테스트를 단독으로만 했을 때는 근력이 붙는 그런 좋은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항성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혹은 에어로빅 테스트와 저항성 운동을, 엑서사이즈와 저항성 운동을 병행했을 경우에는 근력이 확실히 붙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즉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고, 운동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전문 재활학과 선생님이나 전문 운동 코치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제대로 운동해야지 근육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 손실이라든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확한 진단 후에 근감소가 확인된다면 인정기관에서, 의료기관이나 인정기관에서 정확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소적인 측면입니다.
기존에 많이 제시됐던 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되지 않겠나,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고, 일부 영양에서는 즉 류신, 아이소루신, 발린, 시트룰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단독 데이터에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근력에 강하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독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근력을 붙는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 운동을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근력이 시너지 이펙트로 더 증가한다는 데이터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D가 좋을 거라는 이론적인 측면과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제시했는데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마땅히 좋은 데이터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저항성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시너지 이펙트를 나타납니다. 즉 종합해 보면 많은 어떤 인바이팅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어떤 필수 아미노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지만 그 단독으로의 효과보다는 운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그 효과를 전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최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뜨고 있는 많은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녹차도 있고 강황으로 알려진 커큐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포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개념들,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근력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티보론 제제, 이런 제제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 내과적으로는 핵심적인 거는 셀렉티브 안드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트라는 우리가 SA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SAM이라는 이 제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주축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안드로겐 리셉터가 좀 있으면 어떤 연구가 제공되는지 언급드릴 거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기전적인 측면에서 마이오스타틴이 머슬의 메인테넌스를 유의하는데 네거티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오스타틴을 억제하면 어떨까 해서 연구된 게 마이오스타틴 이니비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로스 팩터 디퍼런시에이트 팩터 8, GDF8이라는 거고요. 그 메포민 제제, AC 이니비턴 제제, 그리고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성 호르몬 계열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SAM입니다. 셀렉티브 안드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트고요. 말 그대로 안드로겐 작용하는 리셉터에 작용하는 제제가 되겠고, 성호르몬 자체에 대한 테스토스테론을 자체를 치료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SAM 제제를 직접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오스타린이라는 이상까지 이루어진 RCT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상까지 제시된 연구에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sarcopenia의 고위험군 중에 COPD 환자가 sarcopenia가 아주 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런 기저질환, 크로닉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고 COPD가 있고 올드 에이지고 캔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머슬 트리트먼트에 아직까지 이상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했지만 아직 정식 3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2상까지 제시한 연구를 데이터를 한 건데 양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모두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스타틴 이니비트고요. 마이오스타틴 이니비트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포 GDF-H 제제고요. 이거는 마이오스타틴 자체를 다이렉트 뉴트럴라이제이션, 즉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이오스타틴이 근육에 작용하는 네거티브 이펙트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약들이 연구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에서는 큰 효과를 못 봤고 비마그루맙이라는 약제가 얼마 전에 임상 이상에서 논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비마그루밥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근육량을 평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체지방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체지방은 확실히 감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플라세보 대비 비마그루바 투여군에 대해서 마이너스 7.5kg 정도의 전체적인 체중을 감소한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체중은 다 빠지고 지방도 빠졌는데 근육량이 1.7kg가 늘어납니다. 즉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죠. 지방은 빼고 근육을 늘리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 나온다면 아주 각각 지금 현재 이상은 실험을 성공했고 3상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약물 치료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몸도 튼튼하고 뭐 다 알고 있는데 요즘 각각 핫한 이슈가 프로바이옴, 즉 장내 정상 세균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연구되고 있죠. 당뇨, 캔서, 심지어는 뇌졸중 치매까지 연구되고 있는데 건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특히 프레보텔라라든지 라토박실러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유산균을 적절하게 물론 이제 아직까지 사람 실험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물 실험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 장내 세균층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사이토카인 패스웨이를 통해서 머슬에 대한 펑션뿐만 아니라 양적인 보존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저항성 운동 말고도 아시아계 쪽에서도 중국 그룹에서 많이 논문을 내고 있는데 태극권이죠. 그리고 기공 했을 때 태극권은 악력이라든지 펑션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좋겠다. 기공체조는 밸런스를 잡는데 효과가 좋겠다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런 유산균이나 어떤 이런 트레디셔널 체조를 했을 때 근육 보존이라든지 기능 보존, 양적인 거는 커버 못하더라 최소한 기능은 어느 정도 보존하는데 좋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정식 의학이라기보다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홀바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홀바디 바이브레이션은 제가 벌티칼만 보이는데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습니다. 이런 진동을 줘서 근육에 자극을 줘서 근육이 재생산될 때 근육량이 늘리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리고 블러드 플로 리스트릭션, BFR이라서 우리가 혈압제는 커프처럼 압을 줘서 근육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혈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 혈류 차단했을 때 그냥 운동 안 하고 패시브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혈류를 차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열심히 운동을, 즉 저항성 운동을 시켰을 때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혈류가 차단된 부위에 대해서 나중에 근육이 재생될 때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일부 하고 있지만 아직 근거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는데 전기 자극이죠. 근육 테레피나 어떤 유튜브 같은 선전도 하고 있던데 전기 자극기를 근육에 붙여서 자극을 일정 주파수 자극을 주면서 근육이 근육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많은 좋은 말을 적어놨습니다. 마이오스타틴 감소하고 그로스 호르몬, IGF-1 이런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고 안티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근육이 증가한다 했지만 아직 근거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해볼 수는 있다. 요약입니다. 근감소증은 기본적으로 에이징으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물론 젊었을 때도 2차적인 원인으로 근감소증이 어떤 기저질환에 따라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징이 동반되는 걸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스테텔라이트 셀 그리고 머슬 스테텔라이트 셀의 디스펑션, 인플라메이션의 증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의 증가,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근육의 양과 질이 감소되는 그 sarcopenia 이어지는 이 개념을 잡으시고 sarcopenia를 볼 때 한 측면만 보시면 안 되고요. sarcopenia가 지금 비만이 유병률이 전 세계 증가해서 각광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만은 하는데 sarcopenia도 같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병률이 증가했고 sarcopenia가 있을 때 단순히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치매, 하트 페일리어, DM, 그다음 낙상, 이런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동반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고, 주치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든지,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고, 현재 환자의 피지컬 액티비티의 펑션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환자에게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능하면 약물 치료
운동치료, 영양치료,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어떤 최근 연구되고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이나 음식적인 혹은 그런 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와 합의하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sarcopenia를 관리함으로 해서 단순히 뭐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한 게 아니라 미리 조기에 찾아내고, 환자분은 저는 당뇨 환자니까 당뇨 환자분 sarcopenia 리스크가 아까 몇 배 높았죠. sarcopenia를 갈 확률이 높으니까 약을 선택할 때도 sarcopenia에 도움되는 약을 쓴다든지,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유산소만 하지 말고 근력을 같이 시켰다든지, 영양 교육을 할 때 근육에 도움이 되면서 당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인터벤션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나중에 벌든이 줄어들고 사회 경제적인 국가적인 부담도 줄어들겠죠. 일본이 가장 고령화된 사회 선진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sarcopenia에 대한 교육과 어떤 국가적인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회 경제적 코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건강소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료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자를 조기에, 즉 기능 펑션이 떨어져서 시비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환자에게도 좋은 삶을 좀 더 라이프롱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sarcopenia는 개념은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약물 유의지자라든지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은 아직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핫하게 이슈화되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약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요. 비만 약제처럼 살을 빼는 약이 각광받듯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닌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의료적인 접근에서의 평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원인과 그리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주고,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즉 공인된 치료를 병원의 수준에서 개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재활학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에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구대정 과장님의 귀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감소증의 정확한 진단과 내과적 치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재활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근력 감소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재활의학과적 치료법에 대해 재활의학과 변한택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창원 파티마 병원 재활학과에 근무하는 변한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처음에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낙상 위험이 낮은 환자의 근감소증에 대한 운동,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근감소증에 대한 운동,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근감소증이 왜 중요하냐?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감소가 되면서 낙상이 되고 이로 해서 골절되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근육 강화를 통해서 낙상 예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인들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구성할 것인가? Exercise for Frail Elders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운동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이 웜업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정리 운동이 쿨다운이 있고, 그 사이에 저항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협심증이 올 확률을 감소시킨다든지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같이 스트레칭과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 가볍게 걷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운동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순서로 할 것이냐?
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있고 중간에 근력 운동이 맨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만약 30분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것이 처음에 한 번에 하기 힘들 때는 근력 운동의 앞과 뒤에 배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밸런스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할 것이냐? 예, 책들에 볼 것 같으면은 저항 운동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고강도의 운동을 해서 DOMS,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가 올 정도의 운동이면은 일주일에 2번, 4번, 3번 내지 3번을 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 저강도의 운동일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볍게 매일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일.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사실 가볍게 하면 거의 매일 하셔도 관계 없을 거고요. 다만 스트레칭을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보통 몇 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고령의 환자분들 경우에는 그 유지를 하시면은 혹시 목 쪽에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할 때 머리로 가는 혈류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지 않고 바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예, 노인 재활의학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근력과 어떤 능력의 의미 있는 향상을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문헌에도 보면은 점진적 저항 훈련의 경우에는 3개월을 해야지 근력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2009년도 커크란 리뷰일 것 같으면은 고강도의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근력이라든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버 케어 가이드북에 오면은 한 10번 정도 반복했을 때 근육 피로가 올 정도의 충분한 중량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10RM이죠. 10번을 할 수 있는 10RM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을 포함해서 전체 운동 시간을 1시간 정도 잡는 걸 공고하고 있고, 일주일에 3번,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0RM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은 근육 강화를 위한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10RM을 해서 힘들게 운동을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인대나 힘줄에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라고 합니다. 자, 2016년도에 나왔던 문헌들을 볼 것 같으면은 하이 리피테이션, 즉 가벼운 무게로 지칠 때까지 운동하는 그룹하고 흔히 말하는 10RM 그룹, 일반적인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많이 반복을 하나 적게 반복을 하나 근육의 증량 차이에는 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분들에게서 가벼운 무게로 지칠 때까지 운동하시는 것을 공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감소증인데 낙상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력 강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준비 운동으로서 국민체조, 가볍게 걷기, 그다음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쿨다운, 정리 운동 넘어가고요. 여기에는 밸런스, 즉 균형 훈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 근력 강화 운동에다가 균형 운동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균형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운동 중에 통증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 강화 훈련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을 포함해서 유산소, 균형 운동까지 이렇게 다양한 운동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자, 2021년도에 나왔던 리뷰 아티클에 나올 것 같으면은 어떤 단순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력 증강에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고령 환자의 분의 경우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운동을 하기 전에 혈당뇨의 경우에는 100에서 250일 때는 운동을 그냥 해도 되고요. 70에서 100 사이 때는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70 이하일 때는 운동이 금기가 되고 300 이상일 때도 운동이 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경구약을 드시는 분하고 인슐린을 맞는 분이 다릅니다. 경구약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먹으면 24시간 또는 12시간 동안 혈당이 저하가 쭉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갈 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때 그걸 깎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인슐린을 맞고 나면은 혈당 저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같이 운동을 하면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맞고 60분 내지 아니면 1시간 반 지나서 운동을 하는 것을 공고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압이 높은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180에 110 이상일 경우에는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근감소증이 있으면서 낙상 위험이 낮은 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스트레칭은 우리가 저희 어릴 때 배웠던 국민체조가 굉장히 좋은 체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가볍게 걷기를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 강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자, 근육 강화 훈련은 크게 상지와 하지로 나눌 수 있겠죠. 상지에서 제일 기본적인 근육 강화 훈련으로 좋은 것은 팔굽혀펴기, 푸시업이 되겠습니다. 자, 푸시업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다른 푸시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월 푸시업, 벽에 대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니 푸시업,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인클라인 푸시업, 어디 받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월 푸시업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 푸시업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니어 사인이 있죠. 옆에 수페라 텐던이 있고, 이것을 팔을 손등이 하늘을 보도록 해서 우리가 팔을 올리면은 요 사이에서 임피지먼트가 생기면서 페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서 팔을 스트레칭 할 때 항상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해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거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대한노인재활학회에서 나온 실버케어 가이드북에 보면은 손이나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항상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우리가 이제 머신 로우나 체스트 프레스 같은 근육의 운동을 때 이것을 이제 잡는 방법들을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프로네이트 그립, 그 다음에 뉴트럴 그립, 수피네이트 그립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수피네이트 그립을 하는 것이 어깨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 이러면은 저항 운동의 강도는 10회 정도 반복 시 근육 피로가 올 정도의 충분한 힘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적은 중량을 이용해서 근육과 피로가 올 때까지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때 푸시업을 할 때 팔의 자세가 이와 같이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옆이나 밑을 보도록 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푸시업을 할 때 우리 팔이 수평으로 뻗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뻗어야지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어깨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어깨 통증 때문에 운동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대신에 하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하지 운동만 해도 될 것이냐? 이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가 낙상 예방을 위한 거기도 하고 인체의 근육의 3분의 2가 허벅지에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 근육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운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쿼팅. 두 번째, 홀스 라이딩 포지션이라 해서 기마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내리실 때 이와 같이 목과 허리의 망곡을 유지하면서 내리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목과 허리의 망곡이 유지 안 되고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가 된다. 그러면은 지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목이 숙여지는 정도에 따라서 목에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의 자세에 따라서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뒤로 탈출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다리, 즉 무릎의 자세도 중요하게 됩니다. 무릎의 자세가 이와 같이 발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무슬관절과 내측 인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리를 벌려서 쩍 벌린 자세를 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무릎 관절이 발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의 다리의 자세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끝보다 무릎 관절은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 골관절염의 재활치료라고 하는 재활운동이라고 하는 문헌을 볼 것 같으면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근력 강화는 미니 스쿼트, 즉 각도를 한 30도 정도만 구부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30도 이상이 넘어가면 파텔로피모랄 조인트의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오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는 30도까지만 구부리는 걸로 세팅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는 7초 스쿼트라고 하는 책인데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회당 30회씩 일주일에 60회 정도의 스쿼팅만 해도 혈당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를 참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세로서 기마 자세가 있겠습니다. 자, 기마 자세를 하는 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기마 자세는 이와 같이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이 붙이고 있으면은 어깨 힘줄에 하이포바스큘라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팔을 내밀고 있으면은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어깨의 힘줄에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오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 로테이트 커브의 혈류가 위에서도 하나 내려가고 밑에서도 하나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팔을 어덕션 시켰을 경우에는 여기에 압박이 되면서 혈류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포바스큘라 크리티컬 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팔을 붙이고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로테이트 커프에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빼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스쿼팅과 기마 자세를 두 개를 섞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심해지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릎을 굽히는데 30도 정도만 구부립니다. 두 번째, 발끝이 무릎보다 무릎이 발끝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과 허리의 만곡을 유지하면서 엉덩이 관절을 구부리고 이렇게 기마 자세처럼 있는 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봤을 때는 무릎이 발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섭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밸런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넓게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손은 아까 말씀드린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덕션 되면서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30도 정도 어깨를 벌리겠습니다. 그리고 날개뼈를 모으기 위해서 약 30도 정도만 밖으로 돌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본 자세로 해서 기마 자세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실 때는 하루에 4번 3분을 목표로 일단은 하는데
혹시 처음에 힘들 때는 30초씩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세를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30초에 한 번 정도 약간 무릎을, 허리의 만곡을 유지한 채 무릎을 약간 두세 차례 폈다 구부렸다를 유지해서 관절의 통증을 피하시면 되고요. 이걸 쭉 하시다 보면은 했는데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 근육이 강화되면서 너무 쉽다 하시는 경우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 관절을 좀 더 이렇게 구부려서 강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척추분리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강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번 30분씩 해서 2시간 반 일주일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나이 드신 분들에 의해서는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어떻게 하시냐? 물론 병원에서 복잡한 검사를 통해서 심박수 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털크 테스트라는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자, 환자분이 좀 빠르게 걷습니다. 걷는데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저강도입니다. 빠르게 걷는데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고강도고요. 중간 정도는 빨리 걷는데 노래는 못하지만은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중간 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것은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근감소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을 해야겠죠. 낙상 위험이 높으니까 국민체조 같은 걸 할 수 없을 거고 대부분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의자를 붙잡고 하는 스트레칭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목 스트레칭이죠. 오른쪽 봤다 좌우 봤다 하는데 반드시 돌리고 나서 유지하지 않고 바로 자세를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세 번째, 목과 허리의 신전 운동을 합니다. 할 때 반드시 등받이가 있고 안전한 의자에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낙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어깨 관절, 팔 상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조심하실 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손목 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 운동으로 넘어가서 칼프 머슬과 일리오소아스 머슬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 훈련으로 넘어가서, 자, 상지의 강화 훈련은 첫 번째, 수건 짜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한쪽 방향을 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수건을 짭니다. 두 번째, 물병을 2개를 들고, 팔꿈치를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물병을 들기를 하는데, 이때도 역시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퇴사두근과 발목에 움직임을 하게 되고요. 필요시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칼프 머슬을 강화하기 위해서 뒤꿈치 들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았다 섰다를 하게 됩니다. 앉았다는 타인의 도움을 할 수도 있고, 책상을 붙잡고 하고, 그에 좋아지면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아지면은 의자 없이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산소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은 걷지를 못하시기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걸음하기, 의자를 붙잡고 제자리 걸음하기, 그 위에 잘 하시면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잘 되신다 이러면 보장구를 붙잡고 걷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균형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훈련은 맨 첫 번째,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난이도별로 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의자 위에 밸런스 쿠션을 놓고 하고 손의 자세에 따라서 균형이 훈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옆에를 살짝 붙잡고요. 균형을 잘 잡으면은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손을 떼고 앉고요. 만약에 이걸 잘 하시면은 그 다음에 짐볼에 받침대를 깔고 하고, 그래도 잘 하시면은 짐볼을 놓고 받침대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균형을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쪽 팔을 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을 수평으로 들고,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팔의 움직임을 해서 훈련하시고요. 여기서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짐볼 위에 앉아서 눈을 감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짐볼 위에 올려서 눈을 감고 밑에 밸런스 쿠션을 깔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앉은 자세의 균형 훈련이 끝나면 이제 서서 하는 균형 훈련을 할 수 있겠죠. 자, 손을 가슴에 올리고 그 다음에 발을 모으고 발을 앞뒤로 하고 발 뒤끝을 붙이고 한쪽 다리를 들고 훈련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볼을 토스하면서, 이거는 볼을 토스하면서 숫자 빼기라는 거죠. 800에서 7씩 빼기, 아니면 100에서 7 빼기, 그죠? 173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위를 흐트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발과 발을 앞으로 붙인 상태에서 크게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균형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난이도를 올릴 경우에는 밑에 이와 같이 패드를 깔고 한 개로 앉을 때는 두 개로 하고, 두 개로 하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눈을 감고 훈련을 더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집에 패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베개를 깔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베개를 깔고 발을 모으고 벌려서 하고 앞뒤로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되면 이제 걷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자리 걸음부터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어떤 의자나 이런 걸 붙잡고 발끝으로 제자리 걷기, 그 다음에 발 뒤꿈치로 제자리 걷기. 이게 잘 되면은 평행봉이나 이런 데서 발끝을 이어가면서 걷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잘 되면은 발 앞꿈치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평행봉 같은 것들이 지지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낙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을 떼서 발을 들기를 하셔야겠죠. 줄을 그어서 발을 높이 들고, 잘하시면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고 넘어가는 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팔자 걷기, 콘 사이로 걷기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외에 풍선을 튕기면서 걷기, 책을 읽으면서 걷기를 하고, 같이 불규칙한 선을 따라 걷기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자세 전략, 포스처럴 스트레이터지라는 것이 있죠. 어떤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힘에 됐을 때 인체의 어떤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목에서 움직이는 앵클 스트레이트지, 고관절에서 움직이는 힙 스트레이트지, 그 다음에 발을 디딛는 스태핑 스트레이트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발목으로 균형을 잡고 고관절로 균형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서 스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옆쪽만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같이 발목을 움직여서 흔들흔들 시키는 거. 두 번째, 고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서 밸런스 맞추는 거. 이건 이제 스태핑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탁 놔버릴 때 환자가 발을 디디는 연습을, 반사 동작을 연습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파티마 프로토콜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감소증이 있는데 낙상 위험군이 낮은 경우, 낙상 위험군이 높은 경우로서 국민체조, 가볍게 걷기, 근력운동, 유산소, 가볍게 걷기, 국민체조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운동하고 유산소하고 균형운동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2009년도에 나왔던 시스테믹 리뷰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런 나이 든 사람인데 균형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라든지 퍼포먼스가 좋아지더라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는 보고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낙상 위험도가 줄더라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한택 과장님의 명쾌한 재활의학과적 치료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하시면서 근력을 키우실 수 있는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재활치료실의 문광건 물리치료사님께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창원 파티마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 문관건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쉽고 효과적인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상 위험이 낮은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전체 운동은 주 3에서 5회, 근력 강화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스트레칭. 국민체조를 시행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2. 가볍게 걷기. 5분간 가볍게 걷기를 시행합니다. 3. 근력 강화 운동. 통증이 심해질 경우 하지 않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을 시 엉덩이 관절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자세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30도 벌리기. 주먹 쥐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무릎은 발보다 좁지 않게, 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뒷모습은 팔을 밖으로 30도 돌리며 날개뼈를 모읍니다. 옆모습은 목과 허리 만곡 유지하기. 엉덩이 관절 구부리기. 무릎 관절은 30도만 구부리기. 무릎이 발끝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구부립니다. 허리 만곡을 유지한 채 3분간 지속하며 30초에 한 번씩 수차례 무릎을 약간 구부렸다 펴줍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목과 허리의 만곡을 유지합니다. (3분간) 자세를 유지하며 30초에 한 번씩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펴줍니다. 4.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30분간 말은 할 수 있으나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걷습니다. 단 통증이 심해질 경우 하지 않습니다. 5. 가볍게 걷기. 5분간 가볍게 걷기를 시행합니다. 6. 스트레칭. 국민체조를 시행하고 운동을 마칩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준비물은 물병 2개, 수건, 밸런스 쿠션, 모래주머니, 롤링워커,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책상과 벽이 있는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1.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입니다. 우측으로 천천히 머리를 돌린 후 즉시 좌측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목과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양측 어깨뼈를 붙입니다. 턱을 치켜들며 목과 허리를 천천히 뒤로 가볍게 젖히고 즉시 자세를 풉니다.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우측으로 천천히 돌린 후 다시 좌측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을 잡고 팔을 천장에 닿을 듯 위로 쭉 뻗었다가 벌려서 내립니다. 이때 손바닥은 반드시 하늘을 보도록 합니다.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양측 손목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줍니다. 하지 스트레칭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다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 상체를 세워주세요.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으세요. 뻗은 다리의 발목을 아래로 당겨 5초 유지, 위로 당겨 5초 유지합니다. 잠시 쉰 이후 다시 반복합니다. 이 근력 강화 운동 수건 짜기입니다.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물기를 짜듯 비틉니다. 마지막에는 힘껏 짭니다.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잠시 쉰 후 반복합니다. 물병 들기 1. 맨손이나 물병 또는 적당한 무게의 아령을 들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니다. 이때 손바닥은 반드시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5회 후 잠시 쉬고 5회씩 5번 반복합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물병 들기 2. 맨손이나 물병 또는 적당한 무게의 아령을 들고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이때 손바닥은 반드시 하늘을 향합니다. 무릎 펴기입니다. 모래주머니 없이 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무릎을 펴 10초간 유지한 후 구부립니다. 5회 후 잠시 쉬고 5회씩 5번 반복합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발 뒤꿈치 들기. 발 뒤꿈치를 들고 5초간 유지하고 다시 내립니다. 5회 하고 잠시 쉽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앉았다 서기. 의자에서 일어서 선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앉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합니다. 다시 5회 반복합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필요시 타인의 보조 또는 책상 등을 이용해 시행합니다. 3. 유산소 운동.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거나 의자나 책상을 잡고 1분간 제자리 걷기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실시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도움하 걷기. 천천히 1분간 걷고 잠시 쉽니다. 5회 반복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4. 균형 훈련. 앉은 자세. 1단계 자세부터 시작하여 균형이 잘 잡히면 점차 단계를 높여 시행합니다. 1단계 양손을 옆에서 지지한 자세. 2단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 3단계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린 자세. 4단계 한 손을 드는 자세. 5단계 양손을 양옆으로 수평하게 드는 자세. 6단계 양손을 양옆으로 대각선으로 드는 자세. 선 자세. 1단계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발을 옆으로 모은 자세. 2단계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발을 약간 벌려 앞뒤로 벌린 자세. 3단계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발을 앞뒤로 모은 자세. 4단계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한 발을 드는 자세. 발끝, 발 뒤꿈치 제자리 걷기. 의자를 잡고 발끝으로 5걸음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이후 발 뒤꿈치로 5걸음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5번 반복합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발끝 이어 걷기. 벽을 잡고 발끝을 이어 20걸음을 걷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5번 반복합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발끝, 발 뒤꿈치 걷기. 벽을 잡고 발끝으로 5걸음을 걷습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로 5걸음을 걷습니다. 5.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입니다. 우측으로 천천히 머리를 돌린 후 즉시 좌측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목과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양측 어깨뼈를 붙입니다. 턱을 치켜들며 목과 허리를 천천히 뒤로 가볍게 젖히고 즉시 자세를 풉니다.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우측으로 천천히 돌린 후 다시 좌측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을 잡고 팔을 천장에 닿을 듯 위로 쭉 뻗었다가 벌려서 내립니다. 이때 손바닥은 반드시 하늘을 보도록 합니다.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양측 손목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줍니다. 하지 스트레칭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다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 상체를 세워주세요.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으세요. 뻗은 다리의 발목을 아래로 당겨 5초 유지, 위로 당겨 5초 유지합니다. 잠시 쉰 이후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근감소증의 진단과 치료부터 재활,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얻으신 귀한 정보들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환자분들의 건강한 근육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원 파티마 병원은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가지고 환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